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집을 온 집안과 저의 관계는 조금 특수한 사이예요. 이런 집안은 매우 드문 집안일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와 아주 오래된 인연이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없이 할머니 아래에서 자란 조선 가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돈과 먹을 것이 부족했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종종 몸이 아픈 할머니를 돌봐드렸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리고 매해 회사 차원에서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하고 계셨죠.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시아버지의 회사는 조손가정에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열린 기부 행사에 구청 복지부의 소개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지원을 받게 된 조손가정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저에게 말을 거셨어요. 이제 매일 도시락도 배달이 될 거고 학교에서 사용할 문구류도 제공이 될 거야. 교복도 걱정할 것 없고 매달 용돈도 조금씩 갈 테니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지내렴.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덕분에 부담을 더실 것 같아서 그냥 그게 좋아요. 시아버지는 당시 제 말을 듣더니 감동을 받으셨는지 말없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더라고요. 나중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한참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인데도 할머니 걱정부터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눈에 밟혔는지 행사가 끝난 뒤 조손가정 아이를 1대1 후원을 하고 싶다고 후원 단체를 통해 연락을 주셨어요. 대학에 올라가 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비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덕분에 할머니와 걱정 없이 지내며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어린 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다면서 저에게 부모같이 잘해주셨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에는 비싼 먹을 것이나 선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학업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할 때는 마치 부모님처럼 저와 상담을 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없었던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저와 시아버지가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반에 올라갔을 때 방학 동안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짧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일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 한다면서 가능하면 인턴을 하거나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어떠냐고 하며 저를 예뻐하던 회사 선배가 있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싹싹하게 일을 해서 팀에서 예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남자 선배가 저를 예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회사 선후배 간의 정이 있었는데 방학이 끝날 때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싹 터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잘 만났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어제 우리 아버지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시더라. 나도 놀랐어.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중소기업 대표님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말로는 자기를 어릴 적부터 후원해주고 있었다 하시더라고. 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해 주셨어. 날같이 생각하고 아끼는 아이라면서. 당신도 놀랐지? 뭐? 말도 안 돼. 자기가 대표님 아들이라고?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대표님이 나한테 귀인인 게 맞나 봐. 평생 내 후원을 해주셨는데 내가 아들이랑 만나는 사이가 되고 정말 신기하다. 아버지가 대표님이었다니 나야 정말 기쁜 소식이지. 우리는 그렇게 시아버지에게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2년 정도 더 사귀다가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상대가 저라면 두말 없이 찬성이라면서 아주 기뻐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부모같이 잘해준 시아버지였기에 저는 평생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 굳이 말로 꺼내 말한 적은 없었고 저 혼자 했던 다짐이었죠.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에게 워낙 잘하다 보니 남편의 시누이 두 명도 모두 제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오면 저는 생신 파티를 할 장소부터 알아봐서 예약을 하고 아침은 꼭 제가 가서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마련했어요. 또 시아버지가 병원에라도 갈 일이 생기면 누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당연한 듯이 제가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남편이나 시누이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잘하니 내가 정말 고마워. 하지만 어떤 때는 나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 일을 당신이 하니까 미안한 마음까지도 생길 때가 있어. 혹시 힘든데도 하는 거면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야. 아버지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서 손녀딸들을 안겨드린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계실 거야. 어머, 걱정 안 해도 돼, 여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나한테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거든. 나는 나한테 없던 아버지가 생겼다고 생각해왔어. 시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해주었지만 시누이들은 달랐어요. 시누이 둘은 시아버지나 남편과는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시누이들은 돈 많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면서 얄밉게 굴 줄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무조건 효도를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제가 힘들까봐 종종 하지 말라고 말리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야, 그냥 둬. 알아서 효도하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나서서 말리냐? 쟤는 평생 우리 아빠 돈으로 편하게 살아온 애잖아. 원래 가난한 애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게 다 우리 아빠 덕분인데 효도해야지. 그럼 그냥 하게 둬. 그러게 고마우면 저 정도는 해야지. 돈이 넉넉한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잘 지내고 있잖아. 남들은 시집살이다 뭐다 아주 고생일 텐데. 그런 게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데 뭘 말리냐? 시누이들은 이렇게 제가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아버지가 저를 특히 예뻐하면 질투를 하는 것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시아버지에게 돈만 받아가면서 평소에는 모른 척하고 살아도 시아버지가 저보다 시누이들을 예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시아버지도 평소 자주 얼굴을 비추고 연락을 드리는 며느리에게 정이 가는지 친딸들보다 저와 더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시댁에서 보이면 시누이들은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어린 딸들처럼 저를 질투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들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의 지병이었던 간경화가 악화되어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왔어요. 원체 간이 안 좋았는데 이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올 정도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유전인지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이 부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중 간이식이 가능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게다가 저는 혈액형이 O형이라서 모든 수혜자에게 기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혈액형이었어요. 저는 2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간이식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동안 저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하자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랑 같은 반응이었죠. 사실 남편은 처음에는 간이식을 반대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아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내인 저를 많이 아껴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이식을 하겠다고 하자 걱정이 되어 저를 말렸지만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 결국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아가,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처음 너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네가 내 귀인이었어.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어. 여보, 정말 고마워. 사실 나나 누나들이 해야 할 일인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자식이 할 효도를 다하고 있네. 몸 상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나서주어서 고마워. 우리 아버지 생명을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아버님, 여보, 이렇게 고마워하실 것 없어요.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갚는 것뿐이에요. 제가 아버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쁜걸요. 그동안 평생 저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 할머니 가시는 길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이식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잘할게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저희 세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더욱 돈독해지면서 간이식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간이식을 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시아버지에게 잘하고 예쁨을 받는 저를 얄미워했어요. 참나, 저게 아주 쇼를 하네. 간이식 좀 해주는 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저래?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니? 간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것뿐이야. 그냥 간이 좋아서 하게 된 주제. 맨날 저렇게 아빠한테 점수 따려고 난리야. 돈 좋은 건 아나 보지? 진짜 아주 아부 떨고 싶어서 한장을 했네. 네가 며느리지 딸이냐? 그렇게 해봤자 우리 집안 재산이 너한테 가지는 않아? 우리 아빠한테 얼마나 받아먹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간이식 2번 해줬다가는 집안 다 말아먹겠네. 저는 이런 시누이들이 너무 얄미웠어요. 제가 시누이들의 친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한다는데도 저를 질투하기 바쁘니 어쩜 저렇게 철이 없을까 싶었죠. 저는 시누이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심한 말을 계속하자 분한 마음에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못되게 군 것을 나중에 다 낱낱이 밝힐 일이 있을 것 같았죠. 얼마 후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수술 자체는 마취해서 잠들었다 깨어나 보니 끝이 나 있었죠. 그래도 몸에 칼을 댄 것이다 보니 깨어나고 며칠 동안은 몸이 많이 고생스러웠어요. 종일 누워서 회복에만 전념을 했죠. 그렇게 수술 후 저와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저는 시누이들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시누이들이 문병을 하러 왔다 갔다 할 텐데 수술 전에 제게 했던 이야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불편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회복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시아버지에게 시누이들이 한 행동들을 일부러 일러바쳤어요. 간이식을 하는 것까지 비아냥대면서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 시아버지도 알고 계셨으면 했거든요. 그간 제가 녹음을 했던 내용들을 모두 들려드리고 시누이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수술 전에 이야기를 하면 시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술에 영향이라도 끼칠까봐 일부러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시아버지의 태도가 수술을 받기 전과 180도 달라진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시누이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일부러 시누이들도 들으라는 듯이 대놓고 시누이들 편을 드는 것이었어요. 얘기 다 들었다. 그런데 며느리 너도 너무한 것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들인데 그냥 조용히 이야기만 들으면 될 것이지. 그걸 다 녹음해서 나한테 일러바치는 건 뭐냐? 그리고 네 시누이들 말처럼 간이식 했다고 네가 내 친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시누이들이 아주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그러게 말이에요. 얘가 잘해주니까 아주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는다니까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못 살던 걸 건져내 주었으면 고마워할 줄이나 알아야지. 누굴 감히 모함하는 거야? 아휴, 언니 말이 다 맞아.
아버지, 얘가 이렇다니까요. 우리 앞에서는 불쌍한 척, 당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녹음해서 콩깍지 까는 애라고요. 아버지가 여태 이런 싹수 없는 것을 후원해 준 거예요. 솔직히 너는 간 내놓은 걸로도 모자라 이거사. 네 분수를 알고 까불어야지. 어디 신우들 무서운 줄 모르고 다 갖다가 일러 바치니? 저는 예상하지도 못한 시아버지 행동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시아버지도 시댁 식구였던 것이었어요.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이제 제 간을 받아냈으니 내치는구나 싶었고 갑자기 차갑게 변한 시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까지 저에게 잘해주었던 것은 간이식을 받기 위한 술수였나 싶고 시아버지가 사실은 두 얼굴을 가진 것 아닌가 싶었어요. 시누이들은 그런 시아버지의 뒤에서 쌤통이다 싶은 표정으로 혓바닥까지 낼름거리며 메롱거리는 것이었어요. 시누이들이 어떻게 시아버지를 구워 삶았기에 이런 상황이 된 건지는 몰라도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인가 싶었죠. 저는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서 시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병실에서 훌쩍거리며 울었어요. 시아버지의 돌변한 태도가 너무 섭섭했고 시누이들의 그런 반응이 너무 분했죠. 그간 저는 진심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그런 제 진심이 쓸모없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정말 속이 상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남편에게 함부로 이야기도 못하고 저 혼자 속을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저와 시아버지는 사이가 멀어졌어요.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시아버지를 피한 것에 가까웠어요. 시아버지를 다시 뵈면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고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시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간 이식 수술 이후로 시아버지와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간 이식 수술을 하고 1년이 넘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다시 방문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유방암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기라서 수술만 잘 되면 생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암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암이라는 말만으로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소식을 들은 뒤에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결과를 듣고 멍해져서 혼자 병원에서 걸어 나오다가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직 한참은 더 살 줄 알았는데 이제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느끼던 참인데 끝이라는 판정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이 둘이 있었는데 만약에 상황이 되면 이 어린 딸들을 누가 키우지 싶은 생각까지 들어 눈물이 더 펑펑 흘렀죠. 어찌나 참담한 심정이 들던지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집으로 겨우 걸어 들어왔어요. 퇴근 후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같이 더 울었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죠. 그런 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당장 내일부터 병원에 가서 수술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병원에서 생존율이 높다고 했으니 벌써부터 안 좋은 생각은 하지 말자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자고 했죠.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 예약을 잡았고 독한 약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힘든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시댁 식구들 아무한테도 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알린 것 같았죠. 수술 받기 며칠 전이 시어머니의 제삿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날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가, 오랜만이지. 소식은 들었다. 아야, 암이라니.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수술 앞두고 마음도 싱숭생숭할 텐데 제사는 굳이 올 거 없다. 수술이 더 중요하니까 몸조리 잘하고 제사 음식은 너희 신우들 시켜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 마음 편히 있어. 수술 끝나고 찾아갈 테니 모쪼록 네 몸만 생각해. 이렇게 저를 다독이는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나자 그동안 시아버지를 피해왔던 것도 무색하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저도 참 독하지가 못하구나 싶었죠. 시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은 뒤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도 시아버지 말대로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사에 가지 않기로 하고 수술 대비만 하기로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제삿날에 시댁에 안 가기로 해놓고도 집에서 애들을 챙기면서도 영 마음이 불편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댁 제삿날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시누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또 이상한 말이나 들을까봐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신우들이 전과 다른 아주 부드러운 태도로 저를 격려하며 얼굴이나 보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유, 옳게 얘기 들었어. 유방암이어서 수술한다면서? 걱정이 아주 많겠네. 그런 줄은 몰랐지 뭐야. 그래도 큰 수술 받는데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 수술비에 보태라고 우리가 봉투도 좀 챙겨놨어. 잠깐 와서 밥이나 먹고 봉투도 받아가.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신우가 스피커폰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 음식은 제사 음식 하는 곳에서 주문 다 해놨어. 배달만 받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와서 밥 먹고 가. 아무리 우리가 좀 투닥거렸어도 올케가 암 수술을 한다는데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아. 잠깐 왔다가 알겠지? 저는 처음 보는 시누이들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시댁에 안 가려고 했었지만 시누이들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죠. 아무리 얄미운 시누이들이었어도 큰 수술을 앞두고 식구들의 격려를 받고 싶었나 봐요. 시누이들이 저를 반겨주자 저도 역시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시댁으로 퇴근을 하라고 하고 저는 먼저 가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시누이들이 제사 음식은 배달을 시켰다고 하니 음식은 안 했어도 음식을 상에 차리는 건 도와줄 마음으로 일찍 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었죠. 시누이들의 말에 깜빡 속아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시누이들의 말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어요. 시댁에 불이 나게 도착을 했는데 제사 음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제사 음식은 주문한 적이 없었고 시누이들은 저를 골려주려고 거짓말을 잔뜩 한 것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시아버지는 어디 잠깐 나가셨는지 집에 안 계셨는데 얄미운 표정을 한 시누이 둘이 저를 맞이해 줬어요. 어머, 얘 좀 봐. 우리가 조금 친절하게 해줬다고 날라왔잖아. 진짜 웃긴다. 역시 돈 많은 시댁에서 불러주면 달려오는구나. 우리가 네가 뭐가 예쁘다고 이뻐해주겠니? 올케 너 유방암 수술한다면서. 만약에 수술 잘못되어서 죽으면 오늘이 우리 엄마한테 하는 마지막 제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 차리라고 부른 거야. 아무리 아빠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도 어딜 안 온다고 하고 있어? 그래, 오늘 네가 제사상 차리는 걸 봐야 우리 엄마도 너 살릴지 말지 고민할 거 아니야. 원래 조상이 도와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목숨 아까운 줄 알면 조상한테 잘해야지. 조상이 놓여와서 천벌 내리면 너도 벌 받는 거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기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상 차려. 알겠어? 저는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저는 시누이들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러자 둘째 시누이가 재빠르게 다가와서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바닥에 세게 내려치는 것이었어요. 왜 또 녹음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들려주게? 야, 네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딸이고 너는 며느리야.
어디서 이게 까불고 있어?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를 아주 호구로 보네. 어차피 너는 동생이랑 갈라서면 남인데 우리한테 알아서 굽신거려야지. 왜 이렇게 뻐대? 저는 그런 신우이의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으면서 이번에는 할 말을 했어요. 형님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한다는데 어떻게 제사상 차리는 거 보고 조상이 살려줄지 말지 결정할 거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같이 밥 먹던 식구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쉽게 할 수 있냐고요. 그동안 형님들 얼굴 안 보려고 시댁에 왕래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아까 전화로 말하는 거 듣고 속은 제가 미련하네요. 형님들은 변한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빠 애정 차지하고 싶어서 저를 질투하는 어린애들 그대로네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시누이들도 더 흥분해서 저를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말 다 했어? 우리가 너 엿먹일 방법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부부 이혼도 시킬 수 있어. 네 남편도 결국 우리 동생인데 우리 말 듣게 되어 있어. 너 잘 생각하고 행동해. 우리한테 알아서 끼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너 이혼시켜버릴 거야. 이런 소리까지 듣고 나자 저는 마지막까지 참고 있던 인내심이 날아가 버렸어요. 시누이들의 이런 말이 자극제가 되어서 저도 미친 사람처럼 시누이들에게 행동을 했어요. 저는 당장 부엌으로 가서 시누이들이 장봐온 재료들을 싹 다 들고 시댁 주택의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재료들을 바닥에 모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마구 짓밟았어요. 그러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서 담은 다음에 바깥에 내다 버렸어요. 어머, 저거 봐. 저건 뭐 하는 거야? 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이구네. 그래요. 저 지금 뵈는 게 없어요.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는데 이딴 짓 하는 형님들은 뭐 뵈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그딴 말할 자격 없어요. 저도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너무 예민해져 있었고 시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도 틀어져 버린 이상 눈에 뵈는 게 없기는 했어요. 당장 제 목숨이 끝나게 생겼는데 시누이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의 차리고 있을 생각이 없었죠. 제가 제사상 재료들을 계란이며 뭐며 다 바닥에 팽개쳐 망가뜨리자 시누이들은 이게 기회다 싶었는지 갑자기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머, 옳게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우, 너무 무서워. 옳게 진정 좀 해봐. 지금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만해. 시누이들은 갑자기 본인들이 피해자인 마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누이들이 무섭지 않았고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싫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난리를 다 쳤어요. 시누이들은 동영상을 다 찍고 나자 제사상 재료를 다 내다 버리고 온 저를 보면서 이런 소리를 내뱉는데 그제서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시누이들이 너무 끔찍해서요. 야, 영상 잘 찍혔다. 이걸로 얘네 부부 이혼시키면 되겠다. 아버지도 우리 말에 거의 80%는 넘어왔잖아. 영상까지 있는데 완전 빼박이지. 옳게 이제 진짜 큰일 났네. 그러게 좀만 더 머리 좀 숙이지 그랬어. 우리한테 밑보여봤자 본인 손해라니까. 이제 이혼까지 당할 텐데. 큰일 났다. 안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시누이들에게 달려가 머리끄덩이를 잡아챘어요. 그리고 두 시누이들을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와서 있는 대로 흔들어대면서 비명을 지르는 시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이혼시켜라, 시켜. 근데 이혼하기 전에 내가 니들 아주 박살을 내주고 이혼할 거야. 그리고 시누이 둘과 아주 난투극을 벌였어요.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때려본 일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동안 참아온 원한을 다 터뜨리면서 시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갈겼어요. 서로 밀고 당기고 욕까지 하면서 난리가 났죠.
잘못하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를 제 입장에서는 참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악에 바쳐 시누이들을 물리적으로 응징했어요.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볼일을 다 보시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셨죠. 저와 시누이 둘은 시아버지를 발견하고 동작을 멈췄어요. 이미 3명 다 꼴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인상을 잔뜩 쓴 채로 그 장면을 보시다가 이유도 설명도 듣지 않으시고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당장 나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떨해져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시아버지에게 목례만 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도 서러워서 눈물이 흘렀지만 인생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죠. 당장 며칠 뒤 수술이었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기 전에 시누이들을 응징한 것만으로도 제 속은 후련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은 편치 않은 채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기 전날 밤에는 겁이 많이 나서 남편과 또 엉엉 울었지만 수술은 생각보다 잘 끝났어요. 수술을 해주신 교수님도 수술이 잘 되었으니 경과를 지켜보고 치료에 힘쓰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이제 몸을 회복하고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보름 뒤 시아버지랑 시누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한 번쯤 문병을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누이들까지 온 것이 의외였죠. 하지만 딱 보니 시누이들 하는 꼴이 마지못해 시아버지를 따라온 것 같았어요. 그럴만했죠. 저도 시누이들이 딱히 반갑지는 않았으니까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제 안부를 묻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시누이들은 오자마자 하는 말이 고생했다가 아니라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너 수술하기 전에 우리 엄마 제삿날에 우리 머리채 잡아채고 손 올렸잖아. 그래서 고소한다고 말하려고 왔어. 당장 상해죄로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야, 이거 봐. 그때 네가 핥힌 상처가 아직도 있잖아.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거고 합의는 네가 무릎 꿇고 빌면 해줄 수도 있는데 합의금은 네 사정에 내기 어려운 만큼 요구할 거야. 우리 때린 거 제대로 갚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누이들이 저를 격려하는 말을 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큰 수술을 끝낸 사람을 찾아와 굳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상대도 하고 싶지 않고 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시누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저를 진정시키면서 저에게 웬 통장 하나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가, 변호사 비용은 이 돈으로 하거라. 너 주려고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야. 그런데 제가 그 통장을 받아들기도 전에 시누이들이 통장을 낚아채 빼앗아 가더니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0이 몇 개야? 1억, 10억? 10억이라고? 아빠, 진짜 얘한테 이런 돈을 주시려고요? 아빠 딸내미들을 이렇게 만든 애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몸이 쓰신다고요. 근데 미쳤다고 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왜 줘요? 맞아요. 얘한테 이런 돈을 왜 줘요? 딸들인 우리한테도 이런 돈을 주신 적은 없잖아요. 이거 잘못 주신 거죠? 저희한테 주세요. 우리도 소송할 거라 돈 필요하단 말이에요. 혹시 아빠 어디 아프세요? 치매 같은 거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앉은 자리에서 시누이 둘에게 조용하지만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나한테, 아니, 우리 회사한테 고소당할 줄 알아라. 아버지가 계속 모를 줄 알았냐? 그 말을 들은 시누이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더니 조금 후 큰일을 들킨 사람들처럼 입을 떡 벌리고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물쭈물 대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런 시누이들을 향해서 한마디 던지는 것이었어요. 당장 나가.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시누이들은 입을 꾹 다물더니 도망치듯이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저를 보고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제 손을 꼭 잡고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아가,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다 안다. 얼마나 서운했겠냐. 그간 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게 쌀쌀맞게 할 수밖에 없었어. 두 딸들이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회사 돈을 횡령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증거를 모으는 동안 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느라고 딸들 편만 들고 네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가 섭섭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시누이 둘은 원래 시아버지 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 시누이들은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그냥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돈만 받아 쓰고 있었죠.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언젠가부터 사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쓰고 다닌 것이었어요. 그렇게 쓰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 시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조금 전부터였다고 했어요. 쓰고 다닌 행태를 보아하니 회사 명의카드로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총 1,000번이 넘게 결제를 하고 다녔고 그 금액도 10억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온갖 명품 매장에 가서 카드를 긁고 다니고 값비싼 호텔이나 고급 코스 요리는 물론이고 해외로도 자주 오갔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댔는데 처음에 회사에서 몰랐던 이유는 시누이 2명이 격리팀의 팀장 직함으로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쓴 돈을 본인들이 경비로 처리해서 올렸으니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 결국 꼬리가 밟혔고 그간 횡령한 금액을 확인해보자 아무리 딸들이라고 해도 용서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금액이었던 것이었죠. 여태 딸들이 하고 다니는 행태를 보면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 딸들이 벌인 행동에 대해 확실히 벌어주려고 말이야. 그래서 집안에서 혼낼 짓을 해도 일부러 혼내지 않고 딸들을 예뻐하는 척을 했어. 그래야 좋아하면서 더 마음을 놓고 증거들을 흘리고 다닐 것 같아서 말이야. 이전까지는 그래도 딸들이라고 내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쳤으니 본인들이 경비 처리를 해서 증거를 지어놓아서 다시 모으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본인들을 이뻐하니까 더 마음 놓고 지들 마음대로 카드를 더 긁고 다니더라고. 덕분에 증거는 확실하게 모았어. 그래서 간이식한 다음에도 너한테 일부러 차갑게 대하면서 딸들 편을 들었던 거야. 그때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나도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암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런데 이렇게 수술이 잘 되어서 병을 이겨내 주어 감사하다. 내가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빨리 건강해져서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 이 돈은 딸들이나 아들도 아닌 오로지 너한테 주려고 그간 꼬박꼬박 모아뒀던 돈이야. 나한테 너는 어차피 딸이나 다름이 없기도 하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증여를 할까 했는데 지금 미리 하는 게 더 낫겠구나. 필요하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야. 자식놈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구나. 그냥 며느리가 최고야. 이 돈은 네 남편에게도 주지 말고 오로지 네 비상금으로만 사용해라. 알겠지? 저는 시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이번에는 고맙고 기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몇 달 동안 심적으로 고생했던 것들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서럽게 엉엉 울자 시아버지도 제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퇴근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면서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여러 가지로 놀랐지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보면서도 시아버지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제 비상금으로 두고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역시 남편과 시아버지 하나는 잘 만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 시누이들은 말한 대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주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돈을 주고 선임을 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는 이전에 제가 녹음을 했던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항소를 했고 결국 단순 상해로 몇십만 원의 벌금만 물게 되었어요.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시누이들에게 돈 한 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누이들은 이제 곧 시아버지의 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예정이었고 본인들이 횡령한 10억을 다 뱉어내야 했으니까요. 갚아야 할 돈에 제 돈을 얹어주고 싶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시누이들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냐면서 돈 몇천만 원을 요구해왔지만 저는 그냥 몇십만 원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시누이들은 그 뒤로 시아버지의 법인에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갚으라는 법원의 정식 명령을 받았어요. 본인들의 아버지 회사에 평생 돈을 갚는 처지가 된 것이었어요. 그간 펑펑 쓴 돈을 다시 다 긁어 모아도 1억가량밖에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꼼짝없이 매달 월급을 내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있던 것도 빼버렸어요. 그래서 시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 안에서만 있게 되었죠.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간 마음대로 누리던 사치를 누리지 못하니 시누이들은 미칠지경인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런 시누이들과 연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제 목숨마저도 가볍게 말을 하던 시누이들과 굳이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시누들이 먼저 절 찾아와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에게 받은 10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수익성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몇 배로 벌 수 있다고요. 그러면 원금의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신우들 팔을 잡아 질질 끌어냈네요. 그런 신우들에게 내가 당신들한테 물폭탄 안 날리고 소금 안 뿌린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 둘에게 뿌릴 물과 소금이 더 아까웠으니까요. 지금은 시아버지와 남편, 제 딸들과 함께 마음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암의 완전한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차단을 위해 시누이들과 연을 끊은 뒤에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있고요. 사람은 항상 마음을 곱게 쓰고 가족으로서 서로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한 시누이들은 본인들에게 어울리는 결말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큰 병을 겪고 나니 제 남은 삶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 남은 인생은 제가 함께하고픈 가족들과 행복하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